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입니다. 저는 KBS 기자 김혜송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대상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또 금전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전 배우자 또 금전거래 상대도 증인 명단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면서 거부하고 있는데요.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입장 또 주요 정치사안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진격의 경제 그리고 문화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2월 19일 목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8월 시작하는 아침 주요 뉴스 또 화제의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1박 3일간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외교무대 데뷔 전이었는데 9차례 양자회담과 2건의 약식 회동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를 복원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문제로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으나 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우호 관계를 다진 게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강경한 반일 발언을 하거나 관련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과연 대통령으로선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서 두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찾아 실무회담을 하고 또 소통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했고요.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일단은 국익 우선의 외교기조, 이 대통령이 밝힌 실용 외교를 실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과의 첫 대면에서 과거사 얘기부터 꺼내긴 했는데 이 대통령이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이라면서 서로 공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일본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지금의 국제정세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한국은 일본과 잘 지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대감을 내비쳤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문제가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불발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대통령실이 아직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할지 말지 아직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때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때 참석하면은 한번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 예. 말씀이겠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기에 귀국한 것도 사실 중동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미국이 직접 군사 개입할 가능성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지금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조기 귀국하고선 미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는데 그 전에 자신의 SNS에서 우리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네. 우린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건데 무조건 항복하라고 적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놓고 네. 미국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지원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요. 네. 어제 NSC에선 지하에 숨겨진 이란의 핵시설 파괴가 가능한 벙커버스터와 같은 결정적인 무기를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직접 참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해진 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를 계속 설득한 데다 이란이 과연 핵 협상 의지가 있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실제로 미 항공모함과 전투기 같은 전략자산이 중동에 직결하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도 미국의 개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미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상 열세인 이란은 결사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은신처를 알고 있다고 적은 지 6시간 만에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시오니스트를 언급하며 자비는 없다고 했고 심지어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전쟁에 만약 개입할 경우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 수중 폭탄을 설치해서 미 해군 함정의 작전을 방해하는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내로 좀 다시 돌아와서 국내 소식 좀 알아보죠. 지금 3대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하고 또 특검보도 또 잇따라 임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속도가 가장 빠른 건 김건희 특검입니다. 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마쳤는데요.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희 특검이 지난 일요일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자 이틀 만에 대통령실로부터 그중 4명을 통지받았습니다. 네. 원래는 추천 5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는데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 특검보는 검사 출신인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인 문홍주 특검보고요. 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따로따로 진행되던 김 여사 관련 수사가 특검으로 다 이관이 될 텐데 민중희 특검은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을 찾아 수사 협조와 인력 파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 1, 2상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검은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한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고요. 최혜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지금 속도가 가장 느린데 특검보 후보자 선정을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수사 거점이 될 사무실 윤곽도 드러났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광화문 KT 사옥을 낙점했고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3년 전 이해람 중사 특검팀이 사용했던 서울 서초동 흰물결 빌딩을 사무실로 정했습니다. 출범 준비에 다들 속도를 내고 있어서 준비 기간인 20일을 다 쓰지 않고도 일본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귀국한 지 지금 몇 시간 안 됐는데 오늘 저 국무회의를 또 주재합니다. 그 이유는 추경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면 정부안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전에 당정은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인데요. 민주당의 요구대로 보편 지원,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모두 주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대신에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더 주기로 해서 알려진 바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 계층과 그에 속하는 한부모 가족은 40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소득 상위 10%에겐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도 일부 탕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추경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른바 포퓰리즘 추경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 효율성을 보면 보편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를 돕는 데 더 효율적이라면서 민주당 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 그러니까 7월 초까지 국회 심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온라인에서 크게 공분을 샀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이 묶인 개를 향해서 이 비비탄을 쐈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네, 경남 거제에서 현역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이 식당에서 키우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수천 발의 비비탄을 난사했고 결국 1마리가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8일 새벽 1시 15분쯤 식당 바로 옆 펜션에 투숙했던 이 남성 3명이 이 식당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선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개들이 개집으로 도망쳤지만 쫓아가서 비비탄을 계속 난사했고요. 이런 학대가 무려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쐈으면 개집 안에는 비비탄이 수북하게 쌓였을 정도였고요. 동물보호단체 비글루조 네트워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세 남성이 웃으면서 강아지들을 정조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결국 한 마리가 숨졌고 2마리는 이빨이 깨지고 그중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비글구조 네트워크는 살아남은 개들과 가족들은 상실감과 트라우마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 주인이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자들은 무고로 오히려 고소하겠다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현역 군인 2명은 해병대원들인데 어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엄벌을 촉구한다. 일벌백계해서 군의 기강을 확립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군인 2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군부대로 넘겼고요. 나머지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입건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목요일 아침 날씨와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이번 장맛비 오늘 대부분 오후나 밤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도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로 예상되고요. 대전, 강릉, 대구도 같은 기온 33도, 원주, 영월, 충주는 34도, 세종 32, 광주 30도 등으로 대부분 30도를 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는 흐리고 먼저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 충남과 남부지방, 밤부터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오늘과 내일 비의 경우 남부지방과 제주는 소강 상태인 곳도 많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시점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가 되겠고요. 이번 장맛비는 토요일 오전에 수도권이 그치고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에 비가 그칩니다. 남부지방은 토요일 밤까지 이어지겠고 남해안과 제주는 일요일까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토요일까지 중부지방 50에서 100, 최고 120mm 이상, 남부지방은 20에서 80, 최고 100mm 이상, 제주 10에서 40mm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지역이 나빠지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2.9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차량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영동대교의 추돌 사고 나서 3개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일대 혼잡합니다. 뒤로는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구간입니다. 공항 쪽 올림픽대로 잠실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속도 더딥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대교 지나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는데요. 일대 정체로 이어집니다. 반대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인데 수원에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1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이후 다시 달래내곡에부터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안산 나들목에서 안산 분기점까지 정체인데요. 안산 분기점 3차로에 추돌 사고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 군포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이동량 많습니다. 계속해서 경인선은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요. 또 제2 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 안현분기점에서 일지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또 잇따라 만나면서 당 지도체제 또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국민의힘 5선의 조배숙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 원내대표가 그제 어제 이틀 동안이죠. 그 초재선 의원들 만나고 또 4선 이상 또 그리고 3선 의원들과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선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우선은 대선이 이제 지났고 네. 지금 지도부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공백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이 정상적인 이 지도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제 지역구 의원들도 이제 그 주말에 이제 지역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원들도 그런 그 우려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 저도
만나 얘기 보면 빨리 전당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갖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근데 정상적인 이제 네. 지도부 체제를 갖춰야죠. 네. 그래야 뭐 이제 그 정당성을 가지고 뭐 앞으로 이제 개혁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혹시 저 역시 하셨습니까? 예, 네. 전당대회를 좀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우리 당이 이제 대선 패배를 딛고 새롭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이제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를 새로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정책 부분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혁신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5대 혁신안 이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지는 공감을 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 혁신안을 어떻게 누가 추진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은 그 주체가. 예 네. 지금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출마하면서 이제 지명한 그런 어떻게 보면 런닝메이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럼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또 했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지명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권한도 사실상은 이제 정당성의 면에서 그리고 또 비대위원들도 다 사퇴를 했고 그렇죠. 단 네. 이제 우리 전국위원회에서 6월 30일까지 임기를 의결을 했거든요. 네, 월말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까지 이제 있긴 한데 문제는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서요. 그렇죠.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걸 누가 정당성 있게 끌고 갈 것이냐. 좀 그런 절차적인 그 어떤 또 정당성의 문제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저희들이 국민들께 과거를 반성하면서 또 앞으로 또 새로운 그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지도 체제를 빨리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기 전당대회 또 혁신위 구성 이 부분도 송 원내대표가 이제 조기 전당대회 또 혁신위 조기 구성론 요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들 뜻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이제 구성 시점 이게 언제쯤이 될 것인가 그런 한번 살펴보죠. 전당대회를 하려면은 이제 최소한의 필요한 이제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대 과거에 전당대회에 필요한 그 기간이 제일 빨랐을 때가 뭐 31일 그다음에 35일 하는데 저희들이 한 40일 정도 잡고요. 한 달 이상 필요하군요. 이 절차가 있거든요. 네. 공고도 해야 되고 뭐 후보자 등록도 받고 뭐 등등 해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8월 2일 날 전당대회를 지금 예고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그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저희 당의 존재감이나 이제 이런 또 국민들이 또 관심도 상대적으로 좀 네, 예, 그렇게. 받아야 돼. 아니 뭐 그런 부분도 그럴 있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건 네. 좀 부차적인 네.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지도부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9월에는 이제 정기국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국정감사가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어제 중론은 시기를 네. 8월 중순경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8월 중순까지는. 예,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6월 30일까지잖아요. 그렇죠. 아직 지금 이제 10여일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원내대표도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그 혁신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당성이 있는 기구가 해야 되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러면 그 원내대표의 차원에서
뭐 혁신위원회를 그러면 구성을 해보겠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 당에 이걸 정상적으로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일단은 원 중심으로 해서 혁신위원회를 발족을 시키고 그 10일 동안에 뭔가 밑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의 기구로 전환을 하고 전당대에서 당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은 그 당 대표가 그것을 인수받아서 그 혁신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제 이런 그 구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 뭐 혁신한 당원들 생각이 어떤지 한번 직접 알아보자, 여론조사를 하자, 그런 이제 그런 제안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그 네네. 부분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금 좀 유보적인 그런 좀 모습이신 것 같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어떤 그죠? 이 당 대표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쉬운데 지금 정상적인 정당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좀 여러 가지 또 반대 의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대선이 끝났고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시간이고 이재명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뭔가 이제 이런 상실감 이런 것에 좀 너무 걱정한 나머지 너무나 그냥 그 빠르게 뭐 혁신 대안을 낸다. 이제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뭐 안을 내도 그래도 좀 논의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안을 내야지. 네. 이것을 어떤 그런 조급함에 일을 하면은 좀 그것도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면 이제 그 지금 봐서 적어도 이 2달 안에는 그 전당대회를 좀 그 안에는 좀 전당대회를 치러야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이제 그럼 누가 또 이제 그 나올 것이냐 그 얘기도 이제 좀 네, 슬슬 나오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거명되는 분이 좀 뭐 뭐 어저께 이제 언론을 보니까 뭐 여론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네. 예, 전당대회에서 누가 뭐 그 가능성이 뭐 있느냐 이제 뭐 조사를 했는데 뭐 김문수 후보, 뭐 한동훈 후보, 네네. 뭐 또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거명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뭐 본인들이 출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신 분은 아직 안 계셔서 네. 좀 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분들 간에서도 좀 약간 그런 기류가 좀 있습니까? 혹시 뭐 누구를 좀 벌써 적임자가 좀 어떤 사람이 뭐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은 좀 오가나요? 예,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그 최근 어제 귀국한 홍준표 시장이 그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한 당무감사 그 관련해서 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제 지도부하고 또 현역 의원들 다수가 좀 엮여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홍 시장 발언에 대해 홍 전 시장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께서 이제 당에 대해서 이제 걱정해가지고 또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저는 홍 시장께서 과거에 원내대표, 당대표도 했고 또 대선 후보로도 나오셨고 이번에도 또 당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셨고 활동도 해보셨던 분인데 요즘 제가 발언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감정에 치우치신 것 같아서 네.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고 있거든요. 좀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사실 그 당시 지도부의 입장과 그리고 예. 의원들의 입장은 이 대선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사실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서 이 경쟁력을 따질 수 있는 거는 여론조사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좀 높게 나오고 지표가 높게 나오니까 이제 당의 지도부나 또 의원들로서는 그런 고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것이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다시 이제 이게 바로 잡아지지 원래대로,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진상 조사나 뭐 이런 부분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홍준표 전 시장께서 발언하시는 것이 좀 너무 도를 지나친 게 아닌가. 섭섭한 이런 마음을 너무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인이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섭섭한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당을 위해서 그래도 좀 절제하고 이런 좀 조심스러운 이 지적을 해야 되시지 않을까. 이 당에 정말 중요한 그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서 좀 품격 있는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과의 또 관계에 대해서도 좀 관련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총리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죠. 그래서 인사청문회 이제 일정도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죠. 또 그러면서 이제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네. 하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지적하고 계신데 김 후보자가 지금 뭐 기자들에게 또는 본인이 또 뭐 SNS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해명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보시니까는 어떻습니까? 의혹 해소에. 총리 자리는 네. 굉장히 엄중한 자리입니다. 대통령 밑에 뭐 그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그런 자리인 만큼 우리가 그냥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들이 다 공직사회에 전파가 되고 또 국민들한테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규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저는 그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자꾸 뭐 정치적인 공세다 그리고 또 뭐 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의혹을 제기하면은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네. 근데 그 해명은 하지 않고 그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아들의 유학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미국에서 유학생을 하면은 굉장히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김 후보자가 뚜렷한 뭐 어떤 수입원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다녔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사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혼한 그 전 부인께서 아들이니까 거기다 뭐 지급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김민석 후보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고 알 텐데 의혹이 제기되면 자기가 뭐 당당하면 그 자료를 내고 해명을 하면 될 일이지 그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한테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그 질문한 사람에게 정치 공세다 이렇게 네네. 지금 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증인 어제도 그 증인 명단 그걸 좀 논의를 했었는데 그 합의가 잘 안 됐다고 하죠. 증인 채택이 안 네.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좀 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좀 부르자 한 것도 이제 사실 합의 내역을 좀 확인하고자. 뭐 아니 그런 그러니까 그걸 내면은 얘기인 거죠.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안 그렇죠. 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내면은 해명이 되잖아요. 어차피 전 배우자께서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내면 될 일이죠. 그러면 구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예. 그 당사자가 나오라는. 그리고 그런 또 이 말씀이신. 청문회는 그냥 인사 이 검증인데 그것과 관련이 없는 그 뭐 한덕수 총리, 뭐 김문수 장, 이렇게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분들을 증인으로 네, 증인으로 신청했거든요. 이거는 또 완전히 물타기죠. 그건 전혀 청문회와 관계가 없지요. 네.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정식 총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총리가 다 된 듯한 그런 행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외교 그 일본 대사관에 제가 정확하게 직함은 모르겠지만 그분을 만난다든가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담회를 한다든가 뭐 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그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공개적으로 좀 그런 걸 듭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문제를 네, 제기하시는 거군요. 네. 자 이제 그 증인 명단이 이제 증인 명단 합의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증인과 참고인이 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또 합의를 하겠죠. 어떻게든 진행은 되겠죠. 그래도. 네. 근데 이제 김 후보자 본인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런 의혹들이 다 소명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좀 얘기를 또 하시고 계세요. 뭐, 네, 아무튼 청문회 때 뭐 소명을 뭐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쪽은 자유겠으나 그러나 청문회 때 소명할 수 있으면 지금도 소명할 수 있어야죠. 네.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해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특검 관련해서 한번 좀 질문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3대 특검 지금 뭐 다 출범을 했는데 지금 그 보도를 보면은 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좀 진행 속도가 좀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검 가기 전에 지금 통화 파일 나와가지고 또 대면 조사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이제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거를 거기에 대한 파악이 안 됐는지 그 파일을 확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고검에서 하니까 됐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변명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는 특검이 이왕 출범한 이상 특검이 또 특검 나름대로 또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특검이 출범을 했으니까 특검 수사에 응할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 소환 뭐 대면 조사 이걸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있고 또 특검이 있고 이제 사실 수사기관이 수사 주체가 이제 두 군데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나중에 특검에서 또 할 텐데 뭐 그렇죠. 거기에 특검에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좀 더 완벽하게 증거를 수집을 해서 그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하는데 지금 그래서 검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시점을 놓고서도 또 조금 좀 말이 약간 뭐 본인이 뭐 해명하기도 했지만 그 시점에 대해 가지고선 약간 좀 논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퇴원을 하신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군요.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좀 잠깐 국회 요거 관련된 질문 하나 좀 상임위 관련된 질문 드리고 오늘 그 인터뷰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사위원장 자리 관련입니다.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좀 이렇게 포기를 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다시 좀 받아야겠다, 받고 싶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좀 국민의힘이 좀 꼭 이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국민의힘이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여태까지 민주당이 어떤 논리를 얘기를 했느냐면은 국회의장을 이제 한 당이 있으면은 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여당이 하면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하고 그러니까 1당이 하면은 그다음 제2당이 또 이렇게 하는. 예, 서로 이렇게 한 당이 국회의장 또 법사위원장 이걸 다 가지면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그 독점했던 것이 뭐 야당이니까 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자기 자신이 했던 그대로 좀 그 일관성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이 자기네들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논리가 궁색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 논리를 좀 지켰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었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듣고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40여 년 전 이산가족 상복대 동생을 찾은 허현철입니다. 동생은 4살 때고요. 제가 6살 때거든요. 33년 만에 만난 거죠. 저녁에 이제 집에서 트는데 내 동생이 화면에 나오는데 카드를 들고 섰는데 딱 보니까 엄마 얼굴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내 동생이 나가가지고 KBS 쫓아갔죠. 그때 서른을 복받쳐서 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동생 찾으려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반토막된 나라에서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이런 상태고 이산가족의 그 만남도 안 되고 있는데 제일 큰 희망이 뭐예요? 가족 상봉하는 게 제일 희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이 잡수셔가지고 마지막 그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안 되고 있는 건지 왜 어떻게든지 간에 좀 만나게 해줬으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릉은 밤사이 기온이 26.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20도 내외의 아침 기온을 보이는 곳도 많았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대전, 강릉, 대구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원주와 영월, 충주 34도, 세종시가 32, 광주 30도 등으로 대부분 이렇게 오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장맛비는 오늘 대부분 오후나 밤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낮더위가 계속되는 하루가 예상이 되고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쭉 이어질 전망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흐리고 제주 먼저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았던 하늘이 점차 흐려지는 충남과 남부지방 먼저 비가 오고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장맛비 확대됩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의 경우 비가 소강 상태인 곳도 많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토요일 오전에 수도권이 그치고 오후에 그 밖에 중부지방의 비가 그칩니다. 남부지방은 토요일 밤까지 이어지겠고 남해안과 제주 일요일까지 비 예보가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예상 강우량 중부지방 50에서 100,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 20에서 80, 최고 100mm 이상, 제주 10에서 40mm고요. 오늘 오후에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도 높은 기온을 따라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시사 2부 시작합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자, 이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국제 문제 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말씀을 나눠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G7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첫 번째 외교 무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아침 모든 조간신문들 또 특히 조선일보도 네. 아주 극찬했더라고요. 오, 예. 제가 보더라도 첫 데뷔의 대성공이다. 그리고 이번 우리가 군사 쿠데타를 저지시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네. 그리고 국회 또 6개월 만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재명 네. 대통령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아주 보기 좋게 국제 무대에 데뷔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정상들을 또 같이 한 번에 또 만나는 또 그런 기회도 또 됐었죠 이번에. 예. 그렇죠. 하루 만에 9분의 그렇죠. 외국 정상들을 만나고 영부인 김혜경 여사도 아주 아름다운 한복으로 한국 패션도 홍보 예. 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번 G7 회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이 좀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예정이 날짜가 잡혔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일찍 만나기를 좀 희망했었는데 이게 좀 미뤄졌습니다. 이게 미뤄진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많은데 득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런 문제가 긴급하기 때문에 급과 귀국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로서는 관세협정이나 방위비 현안이 많은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즉 미국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도 벌고 다른 나라와의 협상도 지켜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면 좋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오히려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벌었다. 그렇죠. 얘기를, 그리고 어차피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아직 뭐 나토 정상회의에 뭐 간담회 확보는 뭐 지금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참석.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나토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 대치되는 그런 군사 관계의 다자 외교판이지만은 우리가 구라파의 정상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하면은 한미 정상회담의 기회가 거기서 또 이제 마련이 될 수 그렇죠. 있겠다. 당연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한일 정상회담은 이제 성사가 돼가지고 또 이제 어제 많이 또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의 이제 협력 또 관계 발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고 이 셔틀 외교를 좀 다시 하자 그런 또 의지도 또 다졌다고 합니다. 어제 두 정상회의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도 그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다. 아주 좋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들의 제목들이 다 그 제목으로 뽑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한일 외교에도 접목됐다. 그리고 이시바 일본 총리도 아주 우호적이고 특히 과거에는 한일 간 정상 간에 자리 다툼도 있었잖아요. 다툼까지는 없었지만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시바 총리에게 상석을 양보하는 등 상당히 보기 좋은 그런 외교고 실용 외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장면들도 또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 사실
이 대통령이 이제 과거 이제 야당 대표 시절이나 이럴 적에 좀 일본에 대해서 좀 약간 강도 높은 발언들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 내지는 또 약간 전망 우려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진행이 됐다. 그렇죠. 스타트는 좋은데 그런다고 역사 문제를 우리가 양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예. 따질 것 따지고 서로 잘 지낼 건 잘 지낸다 하는데 역사 문제는 아직도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것대로 함께 병행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로 좀 돌아와서 지금 정치권의 이제 또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라고 하겠는데 여기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이제 의혹이 이제 좀 계속 공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 금전 문제 거기에다가 이제 입시 문제를 아들 관련한 문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후보자는 SNS라든가 또 본인이 이제 또 뭐 기자들에게 또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명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의혹 제기와 또 이 해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인석 총리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G7 정상회의 하나 첨언하자면 예, 말씀하시죠. 김혜경 여사가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한복 패션을 네. 세계 만방에 아주 홍보한 그런 효과도 있었지만은 명품숍 쇼핑도 안 하고 네. 김건희 여사와 차별화된 그런 퍼스트 레이디 상을 잘 심었다. 이렇게 그것도 하나 첨언합니다. 그렇군요. 김 여사도 이번에 같이 가셔서 이렇게, 그렇죠. 네.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32살에 김대중 총재에 의거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금년에 61, 30년간 정치를 했는데 그분의 인생도 파란만장했고 정치 역정도 순탄하지 않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4선 국회의원 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이 2억이라고 하면은 네. 뭐 자랑스럽지는 않겠지만은 깨끗하게 살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재산 신고액을 보면은 그거를 그렇죠. 좀,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30년 정치를 했는데 4선 의원이고 그런다고 하면은 뭐 훌륭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가 너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차분하게 네. 또 일일이 SNS에다 답변할 게 아니라 여야 공방이 있으면은 청문회에서 해명할 것 하고 예.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가면은 저는 무난히 인준될 거고 총리 취임해서 잘하실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전에 국민의힘 그쪽에서 의원이 여기 다녀가시기로 했는데 지금 총리 후보자가 좀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문제를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좀 성실하게 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 배우자를 증인 명단에 넣은 것도 자료가 제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되지 않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야당 쪽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예. 과거 정부 탓하는 것은 좋지 않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벌리면 문재인 전 정부 우리 그건 안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역대 청문회를 보면은 그렇게 자료를 성실하게 다 제출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큰소리칠 처지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 어떻게 남의 가정사의 전처 뭐 이런 자식들 관계 이런 것까지 들춰내서 증인 채택을 하자 하는 것은 정치가 너무 메말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그 인사청문 특위위원이 주진우 의원의 그 자녀 재산 관련해 가지고서 민주당에서 좀 그걸 좀 지적을 했는데 여당이 있던 주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재산 권력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약간 이게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질도 흐리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진우 의원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지적하려면은 본인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입장.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저 이제 특검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그 세 가지 특검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그 특검이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고 그리고 요 특검은 아니지만은 지금 그 검찰에서 지금 그 출석 요구서를 또 이제 발송을 했는데 요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 여사가 이제 또 좀 출석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좀 지금 보이고 있죠. 글쎄요. 어떻게 됐든 오늘 아침 조간신문 진보건 보수건 사설 제목도 똑같아요. 예. 어떻게 검찰이 그러한 행태의 김건희 수사를 했는가. 과거에 그 검찰 수사에 그렇죠. 대한 지적을 하시는 이 거군요. 검찰의 잘못 지적과 함께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앞두고 우울증으로 입원을 한다? 이건 영부인으로서 좀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칼럼을 통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받았으면은 차라리 나을 뻔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저는 검찰의 그러한 작태가 검찰 개혁을 스스로 불러왔다. 이렇게 하고 영부인으로서 옳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갈 게 아니라 구치소로 가야 된다. 검찰로 가서 깨끗하게 조사받고 또 특검이 되면은 특검에 출두하는 것이 낫지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당연해야죠. 그렇게 보시는 말씀. 영부인이 어떻게? 대통령도 지금 보면은 경찰에 나오라 하니까 3번도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3부 장소에 갈 수 있다. 그 윤석열 입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지금 특검팀이 지금 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팀이 이제 그 서울고검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서울고검장 또 중앙지검장 또 남부지검장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지금 검찰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특검하고 상호 좀 어떤 수사 관련 조율이 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죠. 아마. 네. 그리고 검찰총장이나 검찰 간부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낯짝으로 거부해요? 자기들이 수사 잘했으면 이 꼴 됐나요? 자기들이 수사해서 기록 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숨겨오고 하지 않은 책임을 특검에서 검찰도 그 책임을 규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수사를 했었어야 했다. 당연하죠. 네, 말씀. 그 무혐의 처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검찰 간부들은 앞으로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 우리 법사위에서도 계속 추궁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내 상황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8월 2일이죠. 그때 이제 또 그 전당대회 날짜를 이렇게 잡았는데 정청래 의원은 이제 거기 당권에 대해서 이제 출사표를 냈고 박찬대 그 전 원내대표는 뭐 확언은 하진 않았는데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게 좀 그런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양자 구도인가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또 나오거나 뭐 그런 어떻게 지금 구도를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부 보도에는 제3자가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네, 정청래 후보는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아직 공식적인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은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 광주 전남 의원들 모임에도 왔더라고요. 참석을 해서 또. 움직이고 예. 있다. 예. 두 사람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 박 전 원내대표 출마를 요구하는 뭐 문서 좀 이렇게 뭐 돌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지하는 걸 좀 약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 대표가 돼도 상관없다는 약간 좀 여유를 좀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또 좀 하셨던데. 그건 아주 좋은 태도 같아요. 우리가 민주당이 제가 역대 대통령 선거에 많이 참여를 해봤지만은 네.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때처럼 민주당 171명 의원들이 단결해서 네. 열심히 한 그런 선거가 없었어요. 초유의 경험인데 지금 승리하고 나서도 민주당은 단결돼 있고 특히 정청래 후보가 내가 되건 박찬대 다른 후보가 되건 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강조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대표 후보로 참 좋은 태도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단결돼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였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아, 그렇군요. 민주당 외에 또 타정당 얘기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지금 전당대회 이제 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날짜 얘기도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 당권 경쟁 얘기도 나오고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당권 도전 여부가 또 이제 그 국민의힘 관련해서 관심사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모든 것으로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유리해야 되고 네. 돼야죠. 그렇지만 현재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은 보십시오. 친윤이 가고 친윤이 오는 거예요. 권성동이 가고 제2의 권성동이 원내대표가 되잖아요. 이런 것은 아직도 내란 주체당으로서 국민 앞에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만약 출마한다면은 친윤 찐윤들이기 때문에 TK이기 때문에 거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또 이제 귀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저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그 보수 재편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행동에 좀 나설 것이다. 전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말씀이 옳아요. 네. 예, 친윤 내란 세력들이 이 당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역사 속으로 보내고 보수가 재편돼서 건전한 정당으로 출발해야 된다. 이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제 홍 전 시장하고 또 좀 만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뒀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의원하고 또 홍 전 대구시장하고 이 부분과의 어떻게 뭐 저 보수 진영에서 어떤 역할 본인들의 그건 구축에 좀 나설 것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는 네. 지금 고개 숙이고 있죠. 좀 당분간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러나 보수 재편을 위해서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이런 분들이 함께 나갈 것 같아요. 같이 같이 나갈 거예요. 어떤 점에서 혹시 뭐 요즘 뭐 그런 그 만남 같은 걸나 뭐 그런 예를 좀 고려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최근에 물론 홍준표 시장 귀국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정치란 게 그렇게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으로 내란 옹호하고 내란을 주체 세력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사과 없이 성찰 없이 그대로 간다. 이것은 역사와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편되고 건전한 보수를 지향하는 새로운 황골탈퇴한 보수 신당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주축 인물들이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을 은퇴한 거지 정계를 은퇴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역할을 홍준표 어떻게 시장이 정계 은퇴하고 네. 탈당했다 해서 네. 하와이 가서도 네. 손가락이 얼마나 바빠요. 오히려 뭐 대통령 후보보다 더 언론 노출 빈도가 높잖아요. 그분은 정치를 잘하시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모색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향후 그 행보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좀 공개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사면이 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사면 요청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 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좀 공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두 가지 다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 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좀 신중하게 좀 봐야 그렇죠. 되겠다는 말씀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만일에 사면이 되면은 또 어떤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또 좀 주목이 되기 때문인데 아직 얘기하기 조금 이른가요? 어떻습니까? 뭐 사면이 된다, 네, 안 된다를 전제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대통령 취임하신 거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이걸 좀 중단하라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또 북한에서도 이제 소음 방송 그거를 또 이제 멈췄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좀 뭐 풍선 보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으로 좀 이제 좀 막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동안에 대북 조치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중단시키거나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게 북한과의 관계에서 좀 어떤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예.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 네타냐후,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보면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했으면 한반도가 얼마나 긴장이 고조됐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권해서 풍선, 확성기 하지 않으니까 북한에서도 화답하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제의한 것은 마침 트럼프의 대북 대화 제안과 함께 좋은 조치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 단초를 풀었다. 이렇게 그렇죠. 시작을 했다. 이거. 아직은 풀린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처음에 그러나 첫 단계를 그렇게 저는 갔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10월 초 에이펙 우리 경주를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도 방문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예측합니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10월 달에 이제 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때 또 뭔가 또 깊이 있는 대화가 좀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북한 지금 방문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예. 높이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것은 캐파시티, 용량이 평양이 좀 부족합니다. 예.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면 그 큰 전보기가 몇 대가 평양 비행장에 그렇죠.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식, 판문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탈북해서 네. 우리 자유집으로 넘어왔지만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월북해서 북한 측 판문각 혹은 개성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때 우리 이재명 대표도 동행해서 삼국 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앉는 모습을 지금 상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따로, 앉지는 않았죠. 그러게 따로 앉았죠. 같이 만났죠. 만나긴 예. 만났다가. 네. 그러한 거라도 이루어지면은 참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분의 목표는 노벨 평화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이나 휴전 이것도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북한 핵 문제를 어느 정도 진전시킬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이 굉장히 근접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접촉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고 유엔 라인을 통해서 친서를 보내려고 했지만은 북한이 거부했다. 그 전에도 거부 잘해요. 예, 그런 외신이 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안 받았 서류를 스웨덴이나 안 받았다고. 예. 제3국에서는 접촉의 가능성이 있고 예. 또 에이펙을 앞두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기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북한에 상당히 대화 모드의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미국 관계의 개선과 함께 남북 관계도 개선하는데 물꼬를 틀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그 뭐 북한 외교관이 뭐 친서 수령 거부했다 뭐 그러긴 있었는데 그럼에도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만 지금 물밑에서는 그래 대화 노력이 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말씀대로 이렇게 만약 정상 간의 어떤 그 접촉을 시도를 한다면 지금쯤은 뭔가 좀 대화가 좀 실무 차원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그렇죠. 있겠죠. 지금 주한 미국 대리대사 조셉 윤 대사도 북한의 최선희 외상과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한 경험을 가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선가는 네. 북미 간의 대화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좀 마무리하겠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추가로 또 공병을 포함한 건설 인력을 보내기로 해가지고서 이게 또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 보냈는데 약간 우려가 된다는 그런 분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려가 되죠. 네. 그렇지만 우리 이것은 입장에서, 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외교, 바이든 정부가 대북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충분히 북한은 친미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친러 국가로 만들어줬잖아요. 기회가 있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건가요? 그리고 네. 마치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을 해서 경제 부흥을 가져왔듯이 김정은은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과 함께 군사, 기술적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특히 북한의 네. 벌목공이 몇만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여기서 좀 때문에 정리를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이 갈 거예요. 네, 박민주당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연준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분쟁이 계속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잇따라 지금 경고음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큰 충격파라고 하기는 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영향은 분명히 미치고 있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연초에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의 그 세계 경제는 안과 경제가 서로 연계돼 있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보다는 지경학적 위험이 사실 그 올해의 세계 경제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쟁이 따르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40여 개국이 내전이든 아니면 국가 간 전쟁이든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여러 각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3차 세계대전 얘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중동전으로 확산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국지전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지금 그 세계 경제는 서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경제 패권 다툼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또 이게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된 상황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향후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은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될 수 있는 성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무력 충돌이 그 주변국으로 확대된다든가 또 전면전으로 이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정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것인데 제일 우려되는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국제유가가 이란이 세계 그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렇게 정을 감안해 볼 때 이분이 이제 가장 크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 1차 오일 쇼크도 그랬고 2차 오일 쇼크도 그랬습니다는 사실 근데 너무 이런 그 변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 차원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습니다는 또 이런 그 분석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과거의 사태를 위해서 너무 과잉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중동산 두바이라든가 의존도가 높을 때에는 좀 경계의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과거와는 이란이 원유 시장에 또 수출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이란이 한때 많이 수출할 때는 한 650만 배럴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한 400만 배럴. 근데 지금은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원유 수출 물량이 한 150만 배럴로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과거 그 이란 사태가 있을 때 국제유가가 바로 뛰어서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 특히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컸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원유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너무 과잉적으로 이걸 서술한 것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 진행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서 국가들 간의 어떤 공조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공조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뭐든지 필요성은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로 완성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과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이라는 것은 중동산 이렇게 원유에 대해서 어느 한 국가든 자유로운 국가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조가 되려면 어느 편에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서야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 중동산 원유에 대해서는 각 수입국들이 굉장히 그 복잡하다. 두 번째는 중동 자체 회원국에서도 중국과 미국 같은 이런 관계에 명확한 입장을 국제관계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이익에 따라서 미국 쪽으로 갔다 중국 쪽으로 갔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중동 자체적으로 보면 국제 분업하고 공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공조에서 주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미국인데요.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 전통적인 동맹국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체제 대립에서 러시아라든가 중동보다도 중국보다도 더 동맹 국가를 사실 좀 이렇게 그 외면하는 것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 이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이렇게 번질 가능성이 이렇게
차단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그런 사태가 됐을 때는 국제 공조체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기주의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재원을 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유엔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사실 그 굉장히 미온적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최악의 경우 세계경제 입장에서 이렇게 그 확산됐을 때는 그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봉착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처음 공격 시작한 날이 이제 일주일이죠. 그동안에 이제 그 일주일 동안에 그 국제 유가가 상당히 좀 그 급등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유가는 어떤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습니까? 네. 유가가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그 60달러, 70달러에서 20%면 12달러뿐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가 20% 올라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체감적으로 느끼느냐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 100달러 있을 때는 20% 올라가면 20달러입니다. 지금 10달러, 12달러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같은 비율이라도 절대 금액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 꼭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계 산업 구조가 이제는 제조업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또 융합적인 산업으로 변한 상태고 에너지원도 사실 1차 에너지인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1차 얼쇼크, 2차 얼쇼크와 비교해서 이번 사태가 어려질 때는 3차 얼쇼크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사람들의 의견은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하는 측면은 우리가 대비 차원에서는 이 영향이 정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대비가 다른 거거든요. 네. 과거의 모습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보다도 지금은 과거의 얘기들이 전부 과거의 이론과 규범과 이런 것이 통하는 사회이지 않기 때문에 New Normal Society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에 맞게끔 해서 사실 대비하는 것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모든 대비를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 들어가는 코스트가 돼 있기 때문에 대비도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수치 자체의 어떤 주는 의미, 과거와 단순하게 비교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의 대책을 가져간다 이런 측면은 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정보 시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의미가 그렇게 과거만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런 대책 같은 경우는 사전적 대책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 대책은 우리도 사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설왕설래, 그다음에 대체에너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는 사전적 규모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사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보다는 사전적으로 우리 에너지 구조라든가 기후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근본적으로 한국의 이렇게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대책적인 측면에서 사후적 대책만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는 사전적 대책도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그 정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이렇게 국민주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쪽을 좀 상당히 문제의식을 잘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대책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전적으로 하자면 사실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고 좀 시간을 갖고 미리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면 예를 들어 가정하는 좀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리는 상황이 오면은 어떡할 것이냐. 실제로 이런 카드를 쓴다고 할 경우에는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 얘기가 좀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중동 사태가 됐을 때는 워낙 이 호르무즈에 대해서 하루에 1,700만 바렐 정도로 해서 세계 그 원유 수요의 한 20% 정도를 이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집권 2기 첫 행선지로 사우디를 선택할 때 드사시 행정명령으로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하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누가 봉쇄할 것이냐 한 측면에서는 사우디, 오만, 그다음 이란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란이 이제 가장 지금 초점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란은 경제 제재가 되는 상태에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하루에 원유 수출 물량이 150만 배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외에서 가장 수출 물량이 많은 이란이 사실상 수출을 안 된다면 정부 자체가 재정 사정이 어려서 자체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항상 나옵니다는 자, 이 통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뭘까? 이란이다. 근데 이란의 지금의 경제 사정 어떨까? 어쩌든 원유를 수출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과잉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국제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는 시각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원유 중동에서 좀 약간 미국으로 좀 가보죠. 그 오늘 새벽에 그 미국 연준 거기 회의 그 발표가 좀 나왔죠. 그 전문가들 예상하고 저 부합되는지 부합되었죠. 그 기준 금리가 이제 동결이 좀 됐습니다. 4차례 연속 동결인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의미를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동결은 뭐 이미 예상됐던 거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연준은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레디트 문제. 항상 명료성 문제가 있거든요. 자, 지금은 연준이 기준금리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성 공급에서 확실한 입장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관세에 따라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문제에서 새로운 또 불확실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수가 있기 상태에서 사실 기준금리가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를 변경할 때 경제 지표에 의존한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은 항상 사후적 관점에 데이터를 보고 나오는 결정이거든요. 근데 통화정책은 선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타겟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타겟팅할 때 사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에서 그 한 정도가 높은 초불확실성 시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럴 때에는 모든 것이 확실해지겠다. 질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하는 체크 스윙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 체크 스윙 차원에서 사실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회의 마치고 나서 이제 회견을 했는데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좀 신중한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회견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우리 이제 파월의 입장적 측면에서는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먼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파월의 법률가다운 결정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갈등을 많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그 회의에서도 금리가 동결함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물론 말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스투피드라는 단어를 해서 좀 파장을 많이 몰고 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본인의 입장이 기자회견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견해상 역시 법률가답게 신중하게 이렇게 처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파월 의장이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무력 충돌 사태 그리고 미국 연준의 4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이 부분의 내용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네, 한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 듣고 전격 시사 3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독서 실태 조사를 보면은 매년 그 독서 인구는 독서량이나 인구는 줄고 있다. 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 다루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자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서울국제도서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표를 보면은 그 국민들의 그 독서 시간이나 또 독서량 줄어들고 있다는 그 통계들이 좀 나왔는데 이 서울국제도서전은 입장권을 사고 싶어도 지금 사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15만 명이 다녀가서 굉장히 큰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특히 네.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티켓 판매가 조기 종료되면서 암표까지 등장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얼리버드, 그러니까 관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일반 판매보다 저렴한 가격에 일정 기간 먼저 판매하는 조기 할인 판매 예매 방식이 있었는데 이 단계에서 이미 다 판매가 돼서 네. 본 판매에서 제 돈 주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못 들어가는, 그래서 현장 판매는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국제도서전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티켓 구매하시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서전에 이렇게 인기가 높은 것은 상당히 좀 그 화제가 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일단 작년 같은 경우 15만 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 3만 명 정도가 몰려서 입장에만 2-3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국제도서전이라는 거는 뭐 언제부터 언제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인원들이나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했을 때 이 정도면은 굉장히 혼잡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조기 종료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 판매를 통해 가지고 가려고 하셨던 분들이 좀 항의를 하는 그런 댓글들을 좀 달기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입장권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유료 입장 말고 또 무료 입장 대상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입장에 좀 어떻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애인 분들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무료 입장 대상자는 현장에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 대상이면 어떤 분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취학 아동,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취학 아동이 혼자 갈 수는 없겠죠.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활동 보조인이 있게 됩니다. 누군가 같이 가셔야.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 내지는 활동 보조인이기 때문에 또 만 65세 이상 중에 거동이 또 불편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주최 측에서는 특히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동반인 1명 무료 입장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다 했는데, 사실 이제 문화예술계에서는 장애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활동 보조인은 같이 이렇게 대동하는 것으로 대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서울국제도서전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그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그 주식회사로의 어떤 전환을 지금 꾀하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 정부에서 이 대한출판문화협회, 그러니까 서울국제도서전을 이제 주최하는 곳인데, 이것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한국작가회의라든지 독서 생태계 공공성 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거는 사유화다. 특히 사면임 회장인 윤철호 회장과 일부 인사가 지분을 70% 이상 차지하는 것은 서울국제도서전의 어떤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식회사와 전면 백지화라든지 또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적 논의 기구를 좀 즉각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디지털 시대에 또 최근에 인터넷 서점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자책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하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종이책, 접하는 책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좀 안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런 사유화 논란이 좀 수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럼 공연예술계 쪽으로 한번 좀 시선을 좀 돌려보죠. 최근에 이 대중문화 쪽에서 가장 관심이 모았던 건 방탄소년단 BTS의 그 완전체 복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들이 복귀해서 또 이제 완전체를 이룸으로써 어떤 그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 또 외신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21일 날 마지막으로 슈가가 소집 해제를 하면,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집 해제를 맡게 되면은 방탄소년단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게 됩니다. 최근에 제2호의 솔로 월드 투어 호프 온 더 스테이지가 열렸고, 여기에 전국과 지인이 무대에 오르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뭐 소속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2년 만에 뭐 30만 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등 뭐 분위기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방탄소년단이 이제 다 같이 모이는 게 오래간만이니까 한번
그 글로벌 투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도 좀 나오고 있나요? 사실 이제 글로벌 투어에 관련돼서는 지금 당분간은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호흡을 맞춰와야 되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반기를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좀 적어집니다. 그러면 이 3년 연속 우리나라는 그래미 어워즈의 후보를 못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제 경제 효과는 대단해서 뭐 2026년에 연간 매출액이 한 1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K-팝에서는 특히 뭐 대중음악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음반이나 음원보다도 훨씬 더 수익이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 한번 월드 투어를 하게 되면 1,5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최근에 그 기록도 깨져서 세븐틴 같은 경우는 1,600억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 경제가 들썩들썩한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계 또 혹은 외신에서도 주목을 한다는 거죠. 포브스도 방탄소년단이 한국 GDP에 기여하는 연간 규모를 46억 5천만 달러, 약 5조 원으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한 뭐 1조에서 2조 원 사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포브스는 5조 원 가까이 이렇게 더 높게 평가를 했군요.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K-팝 음반 시장이 지금 좀 약간 정체기에 들어간 거예요. 성장세가 이제 좀 둔화됐다 그런 분석이 좀 나왔는데, 이 BTS 복귀가 어떤 그 좀 새로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반 같은 경우 17%가 감소를 했고요. 음원 같은 경우에도 한 9%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뭐 4세대 그런 아이돌인데 지금 5세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세대가 앞서서 이제 그래미 어워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뿐만 아니고 또 블랙핑크도 완전체로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좀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외신 가디언 같은 경우에도 방탄소년단의 복귀가 한한령 규제 완화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K-팝의 재도약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공연 예술이나 또 어떤 전시 행사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문화와는 조금 좀 다르지만은 요즘 또 이제 그 화제가 됐었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기념식의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기념식에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 때는 뭐 안 만드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또 하여튼 저 뭐 의미와 또 실용성을 담아서 이걸 또 만들라 뭐 그런 또 얘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데다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과 대통령의 서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재임 기간을 기념할 수 있다는 역사적 가치까지 가지고 있죠. 근데 해외에서는 유례가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이 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것이 거의 뭐 전통화돼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그런 전통은 없고 자기네 개인적인 취향, 뭐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기념시계 같은 거는 그 어떤 목적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인 1970년대 이 새마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격리한 뒤에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기에는 참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시계를 이제 포상으로 직팔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게 시계를 내린 것이 예전에 보면은 조선 시대 때 이제 신하에게 그런 하사품을 내린 듯한 느낌으로 돼서 대통령 서명이 적힌 시계가 집안의 가보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시기에는 시계를 포상의 개념에서 기념품의 개념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고요. 또 김현상 전 대통령의 기념시계는 영삼시계로 불렸는데 0과 3만 새겨진 그런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념한 시계 2종을 제작하기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취임 버전, 자이툰 파병 버전, 여성 버전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계는 뒷면에 내외에 친필 사인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념시계는 여당 의원들도 쉽게 보기 힘들 정도로 한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소수의 그런 시계 품목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클래식 버전과 금장버시기 버전의 그런 두 가지 종류만 이렇게 이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3, 4만 원 정도의 제작 비용인데 만족도는 크고요. 시계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좀 차별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엔 사실 시계 자체가 이제 귀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시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부여한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보면은 왜 전에 그런 그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정 전 대통령의 기념시계가 뭐 어떤 거래 사이트에서 뭐 얼마에 거래된다 뭐 이렇게 그런 부분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렇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주고받는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 이제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매자가 물품의 상태나 진품 여부를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는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환불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중고 거래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세법상 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진품 여부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기념품점에서는 판매하긴 한데 여기 사인 등이 들어있지 않고 푸른색 청와대행 모양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야지 실제로 2006년과 2009년에는 그냥 기념품을 진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19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김혜성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